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시절 그들은 이미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던진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 라는 말 속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자신에게 다짐했죠. 그래, 달라질 거야. 반드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불편한 감정, 이 낯선 생각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무언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신호라는 걸. 인생은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모두 그 이전에 아주 작은 징조들을 겪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 스스로 느낍니다. 나는 지금 변하고 있다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그 변화는 처음엔 불편함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불편함은 아주 사소한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웃던 친구들과의 대화가 점점 맞지 않게 느껴지고 예전처럼 웃을 수 없게 됩니다. 모두가 웃는 순간에도 혼자만 현실을 꿰뚫어 보는 듯한 감각.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깊은 생각이 뒤따릅니다. 마치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이 자신과는 어긋나는 톱니처럼 느껴지죠. 삶은 여전히 흘러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카페에서 마주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더 이상 감동도 공감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전부일까? 라는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변화의 전조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보일수록 그 속에서 나는 정말 여기에 있어도 되는 걸까라는 질문이 더 강하게 피어오릅니다. 불편함을 끝까지 물고 늘어진 사람. 사라 블레이클리는 그런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에서 태어나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안고 대학을 졸업했지만 LSAT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지며 좌절을 겪었습니다. 법조인의 길이 막히자 디즈니월드에서 미키마우스 복장을 입는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 후 팩스기기와 복사기를 판매하는 일에 종사했습니다.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운전하며 문을 두드리는 일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그녀를 지치게 했고 그녀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삶을 계속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늘 불편함을 느꼈고 특히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불편한 복장에 주목했습니다. 왜 여성 속옷은 불편할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 대부분은 그냥 넘겼겠지만 그녀는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자료를 찾고 직접 패턴을 오려 실험했습니다. 재봉도 배운 적 없었지만 단돈 $5,000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을 찾아다니고 여성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의 의류 제조업계에서 수없이 거절당하며 결국 여성 생산자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대형 백화점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자리에 그녀는 아무런 브랜드도 없었고 제품도 손바느질로 만든 샘플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확신을 잃지 않았고 오직 진심으로 바이어를 설득했습니다. 마침내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고 그 기회는 단 한 명의 고객의 입소문에서 시작돼 전국적인 반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품을 팔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불편함을 없애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지금의 사라 블레이클리는 억만장자 여성 창업자의 아이콘이지만 그 출발은 실패와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우리에게 물어본 한 가지 질문 덕분이에요. 오늘 뭐 실패했니?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게 더 두려웠어요. 미친 확신은 그냥 오지 않는다. 마크 큐바는 청년 시절 친구들과 술자리를 하며 창업 아이디어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웃고 넘겼지만 그는 혼자 그 아이디어에 미쳐버렸습니다. 밤새도록 종이에 사업 계획을 써내려갔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았고 실패하면 전부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 감각을 믿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서 모든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하면 그건 절대 멈출 수 없어요. 그의 성공은 타고난 직감이 아니라 무수한 선택과 실패 그리고 행동의 결과였습니다. 확신은 생각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반복된 실행과 실험에서 증명되는 감각입니다. 그는 현재 블록체인,
헬스케어,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공한 기업가가 됩니다. 진짜 이야기를 하게 된 순간, 오프라 윈프리는 텔레비전 방송계에서 수차례 해고를 당하며 너는 화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마음을 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꺼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결국 그녀는 자기 인생의 가장 깊은 고통을 고백하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차별, 외로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을 때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오프라는 단순한 진행자가 아닌 영혼의 인터뷰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진실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진실은 용기에서 태어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이 꺼내기 가장 두려운 이야기 속에 세상이 기다리는 진실이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이미 시작된 전환. 워런 버핏은 어린 시절부터 누구와도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11살에 처음 주식을 사고 팔며 시장의 흐름을 감정이 아닌 논리로 해석하기 시작했죠. 버핏은 하이프도 최신 유행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은 건 하나, 가치였습니다. 남들이 시장에서 소리 지를 때 그는 조용히 관찰했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기회를 낚았습니다. 젊은 시절 워런은 평범한 보험회사의 분석가로 일하며 수백 개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그는 감각을 얻었고 기업의 본질을 꿰뚫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는 영화 같은 전환점보다 느리고 지루할지라도 지속된 통찰이 있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나 조용히 다가온다는 걸 증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소음이 아닌 고요 속에서 진짜 변화는 시작됩니다. 모든 반대를 이기는 건 비전이다. 일론 머스크의 어린 시절은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란 그는 책과 상상 속에 살았고 실제로 친구도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 하지만 그는 한 번도 그 현실을 자신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항상 머릿속으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틀려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이팔을 공동 창업하고 매각한 후 그는 전 재산을 테슬라와 스페이스X, 솔라시티에 쏟아부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 망할 것이다 말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머스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 비전이 너무 크고 선명했기에 그는 하루 20시간씩 일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말합니다. 나는 성공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다. 성공하지 않더라도 이건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창조는 생존이다. 스티브 잡스는 말년의 췌장암과 싸우면서도 제품 디자인 회의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우리는 그냥 전자제품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도구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에겐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철학적 도구였습니다. 그의 몰입은 극단적이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그림자 간격까지 직접 수정했고 매장 벽돌의 색감까지 일일이 체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창조는 선택이 아닌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순히 제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용자 경험 전체를 창조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도 철저한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단 한 장의 슬라이드에도 완벽한 배치와 감정을 요구했고 청중의 마음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사전에 분석했습니다. 그의 발표는 단순한 제품 소개가 아니라 설득의 예술이자 감성적 체험이었습니다. 이는 곧 그의 프레젠테이션이 제품보다 더 강한 브랜드 자산으로 작용하게 만든 힘이기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가장 절박했던 건 의미 있는 일을 마지막까지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플이라는 브랜드에 인간의 철학을 심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제품인 아이패드 2도 그는 병상에서 일어나 최종 승인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직 부족하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며 디자인팀에게 다시 피드백을 줬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을 강조했고 그 교차점에서만 진정한 창조가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인생 후반 철학은 단순히 혁신이 아닌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깊은 통찰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라. 진짜 몰입은 이유가 없다. 그것은 존재의 본질을 증명하기 위한 가장 순수한 형태다. 당신의 징조는 지금 어디쯤인가요? 이 모든 이야기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모두 불편함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불확실한 감정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점입니다. 모든 부자의 시작은 누군가가 지나쳤을 수많은 신호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었고 그것을 믿고 나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징조를 겪고 있나요? 밤마다 잠들기 전에 불쑥 찾아오는 그 감정. 이게 전부일까? 라는 질문. 말은 못하지만 점점 멀어지는 인간관계.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돌아서는 밤. 이유 없이 설레는 작은 아이디어. 그 모든 것은 징조입니다. 당신이 달라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운명이 바뀌는 시점은 단 하나, 당신이 지금 여정을 시작할 때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징조를 겪고 있나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징조는 다음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